미래 유망 산업들을 다 모든 밸류체인을 미국 내 완성시키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다소 러시아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전쟁을 종식시켜야 될지 몰라요.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민주주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내어줄 수 있겠죠.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다른 나라는 관세율을 맞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산수가 아니에요. 관세 올려서 기존 수입품에 관세 올려서 수입되는 게 아닙니다. 관세 올리면 다른 나라도 관세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서로 관세를 올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을 만들까요? 교역량이 감소합니다.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경기 둔화가 나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단톡방에서 또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또 여러 모임 자리에서 만나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대공황 온다. 정말 대공황 오는가? 마치 대공황 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바이든이 대공황이라는 어떤 폭탄을 트럼프한테 던져놓고 가는 모습이다. 혹은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관세 전쟁을 비롯한 그 정책들을 꾸려가다 보면 정말 대공황 2025년에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대공황 오는가 하는 그 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 트럼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1년 전 여러분께 이런 119화를 통해서 트럼프는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식으로 이 썸네일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강의 영상에서 시작할 때 이 그림을 공유해 드렸었어요.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3년 더 이코노미스트 월드 어워드에서는 정말 23년을 장식할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표지를 보여드렸는데 2024년 월드 워헤드에서는 그냥 한 명의 인물 하나밖에 제시가 안 되어 있었고 사실 그 한 명의 인물도 정확히 사진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그림자만으로 제시했는데 그 그림자만을 제시했어도 다 누군지 알아요. 70억 인구가 이 그림자가 누군지 알아요. 말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이 인물이 24년을 결정지을 위험할 인물이다라고 더 이코노미스트도 1년 전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초해서 저도 1년 전에 여러분께 이 트럼프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올해 초였나요? 2월 달에 130화를 통해서 트럼프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트럼프 2.0 시나리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역시 2025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또 트럼프 2.0 이 책을 통해서 드려왔던 그 메시지가 사실은 계속 일관돼요. 그러나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을 꾸려나가고 더 구체적인 그 계획안들을 발표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트럼프는 정말 어떤 속셈일까? 트럼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25년 정말 내 앞에 대공황이 올 것인가 의견을 드려야 될 순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은 정말 무엇일까? 트럼프는 정말 어떤 속셈을 짜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한국이라는 이 배가 정말 어마어마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그 항해하고 있는 바다의 앞에 소용돌이가 지금 막 일고 있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가 바로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죠. 근데 재밌게도 우리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 안에서 조타수, 운전하는 조타수가 지금 술에 취해 있고요. 그 조타수를 감시하는 선장도 같이 술에 취해 있어요. 한국 의사결정자, 국내 의사결정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이 현장. 어떻게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소용돌이를 잘 우회할 것인가, 잘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순간에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이 소용돌이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우리의 기업의 의사결정자 또 정책의 의사결정자 또 한 분 한 분 가게의 의사결정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용돌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이라는 배가 잘 우회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 한 목소리를 모아야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 도대체 트럼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한마디로 그 큰 그림은 이렇게 모자 위에 써놓고 있다. 마가죠, 마가. 큰 그림은 마가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한마디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다만 이 마가라는 큰 그림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조금 더 눈에 그려지게, 손에 잡히게 이 마가를 추상적이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소위 미래 유망 산업들, 첨단 산업을 다 끌어다가 미국 내에 완성시키겠다. 반도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 우주 산업, 자율주행차, 전기차, 반도체, AI, 로봇, 또 배터리와 같은 미래 유망 산업들을 다 모든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 완성시키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그럼 밸류체인을 완성시키겠다는 건 뭡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를 제일 잘하는 그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반도체 중에서 설계를 제일 잘하죠. 소재를 누가 제일 잘해요? 현재 일본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제조는 누가 제일 잘해요? 파운드리. 대만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밸류체인이 분산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설계, 소재, 장비, 제조, 그리고 판매, 서비스. 서비스는 여러분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보고 계신 게 서비스예요. 챗GPT 이용하고 계시고 메타 이용하고 계시고 이런 게 다 서비스예요. 결국 A부터 Z까지 이 밸류체인을 다 미국 내에 완성하겠다. 무엇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첨단 산업 모두에 대해서 미국 내 완성시키겠다. 제조기업을 다 끌어오겠다. 이게 트럼프의 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수단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단들을 강구할까요? 바로 그 첫 번째 수단, 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같은 모자라기보다는 같은 문구의 모자를 쓰고 있는 인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무엇을 제안합니까? GEC라는 정부 기구를 제안합니다. GEC, 정부 효율성 위원회. 뭐 하는 조직입니까? 연방정부의 소위 예산안, 소위 회계장부를 뜯어봐요. 여기 보니까 회계장부상에 여기 비효율성이 있네? 이거 예산 비효율적이야. 왜 여기다 써?
이거 더 효율적이다 써. 또 이 규제는 너무 옛날 규제야. 나는 미래 산업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인데 이거 미래 산업에 안 맞는 옛날 규제야. 낡은 규제야. 나처럼 세계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를 달릴 때 나처럼 미래를 달리는 이런 CEO한테는 정말 미래형, 나는 먼저 달려가서 미래 사회에 맞는 규제를 만들고 많은 기업들, 산업들이 나의 규제 환경에 맞는 영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린 대로 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규제 관리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부분에 최정상 자리에 있는, 어쩌면 이게 사실 기존의 정부 체계에는 없던 조직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 정부 기구 중에 기획재정부 윗단에 있는, 왜냐하면 정부 이 연방 정부 이 예산을 확인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를 뜯어 고치는 그런 기구니까요. 오히려 기재부 윗단에 있는 조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GEC입니다. 이 GEC를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한테 소위 미래 산업을 고민하는, 그러면 역시 테슬라가 생각해왔던 스타링크, 우주 산업,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영역에 더 사실 트럼프가 전기차를 싫어하는가 남의 나라 전기차를 싫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GEC라는 것을 동원해서 미국 내 이런 첨단 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시키기 위한 예산 배분과 규제 완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이게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수단이 되겠다. 1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트럼프 일기 때 첫 번째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협약 탈퇴. 바이든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일 역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두 리더는 첨예하게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만큼 트럼프라는 인물은 인물됨 자체가 기후변화 대응 자체를 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정말 관심이 없다라는 건데,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런 제조기지를 두는 데 있어서 이 제조기지 혹은 제조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응을 배제시켜주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특히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데 있어서 매력적이게 느낄 수 있는 수단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역시 세 번째, 법인세 인하입니다. 역시 법인세 인하는 상대적으로 미국 공장 이전하는데 비용도 부담되고 인건비도 비쌀 텐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미국에서 기업 경영할 만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충분하죠. 미국으로의 이전을 고민할 수 있게 또 유인할 수 있게 유도할 만한, 충분히 트럼프가 고민하고 있는 공약으로서 트럼프의 마가를 완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네 번째는 금리 인하 압박입니다. 물론 트럼프의 정책 방향대로 이 독립성을 준수하는 그런 관점에서 과연 파월이 사임할까? 사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의 정책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할 만한 통화 당국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하 압박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금리 인하 여부를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 압박을 취한다. 그러면 기업들로 하여금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영 환경이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 환경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 제로금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마가를 완성하기 위한 트럼프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죠. 물론 트럼프의 인물됨 자체가 워낙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고 또 법인, 기업 프렌들리한 인물인 거죠. 상대적으로 바이든이나 해리스 같은 인물됨 혹은 정책 공약들 생각해 보면 노동자 프렌들리한 유통 환경, 또 근로자의 조건, 근로조건 개선, 또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던 이 민주당에 해당되는 이 해리스나 바이든 정부의 정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경영하는 게 유리하겠구나, 미국으로 가자 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편에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세 인상. 트럼프는 어쩌면 트럼프를 상징하는 첫 번째 정책이 관세 인상입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트럼프 1기 때 미국은 관세율을 엄청나게 높게 치켜 올렸습니다. 반대로 2020년부터 2023년, 4년까지는 관세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향 안정화됐죠. 그러니까 보면 트럼프라는 인물은 상대적으로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데 보호무역 수단으로서 관세를 무기로 삼았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바이든은 관세를 무기로 삼았다기보다는 관세가 아닌 비관세 장벽을 무기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트럼프가 정책 공약을 통해서 그동안 발표해 왔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올려잡아서 보편 관세 10%까지 올리겠다라고 압박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최소 60%, 최대 100%까지 때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럼 관세를 왜 때리는 겁니까? 관세를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렇게 관세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입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입을 안 받겠다라는 것은 너 수출하지 마라, 미국에 와서 제조하라, 이런 압력인 거예요.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수입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를 자극하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 것인가, 그 대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더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제가 다른 데로 세면 안 되니까 이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세 인상이라는 압박을 취해서 더 적극적으로 마가를 완성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바이든이 행사해왔던 이 비관세 장벽,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또 칩스법, 이것은 없앨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죠. 과연 없앨까? 저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 가지고 고민해요. 그동안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에 발맞춰서 이 IRA, 칩스법, 보조금 받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 이렇게 설치하고 증설해 오고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보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또 그것들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고요. 트럼프 당선되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의견을 드려본다면 트럼프가 유세 기간 동안 나 IRA 없앨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IRA, 칩스법은 트럼프가 발언을 통해 없앤다고 말했지만 공화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화당의 파티 플랫폼, 공약집에 담겨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IRA 칩스법을 없앨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좀 강조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 IRA 칩스법에 편승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유치되는 그런 지역들의 표를 의식한 그 공화당 당선인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다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더군다나 국민들도 IRA나 칩스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굉장히 작동이 많이 된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없앨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마가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없앨까요? 이름을 없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바꾸고 구체적인 조항들은 거의 그대로 살려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RA라는 이름을 없애고 반드시 그럴 건 아니겠지만 마가 액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 구체적인 조항들은 거의 그대로 살리고 더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 IRA의 그 구체적인 조항들은 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굳이 비관세 장벽을 없앨 이유는 없겠다. 마가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려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이 비관세 장벽, 중국으로부터 코드를 뽑게 만드는데 공장을 이전시키는데 철수시키는데 도움이 됐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요. 그동안의 평가를 해봐도 보신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고 아웃월드,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중국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는 그런 아웃월드가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이 IRA나 칩스법에 해당하는 그 구체적인 조항들은 살려나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7번째, FTA 이거 어떻게 할까요? 폐기 혹은 재협상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미 FTA, 또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라는 인물은 나프타, FTA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기본적으로 관세는 보호무역주의고 FTA는 자유무역주의예요. 적어도 관내에서는 자유무역하자는 거잖아요. 이걸 왜 싫어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멕시코, 캐나다와의 FTA를 생각해 보면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을 어디다 져요? 멕시코에다 져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멕시코에서 공장 운영하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프타 때문에 미국에 공장 안 짓는 거예요. 그럼 나프타를 폐기하면 미국으로 공장을 유도하는데 더 유인책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FTA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게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FTA를 폐기하는 게 완전히 재협상시키는 게 마가를 완성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역시 그런 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겠다. 마가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수단이 되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 종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쟁점으로서 나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선언해 왔지만 역시 전쟁 종식은 지정학적으로 또 트럼프의 큰 그림, 그 속내 안에 분명히 중요한 이 마가를 완성시키는데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역시 따로 떼내서 다음 편을 시작할 때 이 그림과 함께 시작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다음 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키면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은 친교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에요. 그럼 중국을 고립시키면 어쨌든 중국을
압박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특히 바이든식의 이 전쟁 중에는 중국을 제대로 고립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다른 어떤 중국 우방국들과 똥돌 뭉치면서 고립을 못 시켰고 제재를 못 시켰던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제재를 못 시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뭐 천연가스를 또 수출하거나 하는 이런 똘똘 뭉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도 당연히 트럼프는 굉장히 중요한 마가를 완성시키는 큰 그림 안에 중국을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으로 가져가고 있다. 수단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지정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제가 다음 편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부분을 따로 떼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지로 안 들어가고 이제 대공황 정말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마가 트럼프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어쨌든 정말 미래 유망 산업들을 미국 내 완전히 끌어가지고 밸류체인을 미국 내 완성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갖가지 정책들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 정말 대공황 올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역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대공황은 정말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대공황은 아마도 경제 위기라는 것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오일 쇼크,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와 같은 정말 경제 성장률이 움푹 패이는 V자형 경제 위기를 상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미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 3.7%를 밑돈 채 저성장 고착화돼 버린 3.2% 성장률을 이렇게 유지하는 L자형 저성장 고착화, 이런 그림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오히려 대질문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미 2025년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어 있고 어려운 경제고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울 것이고 2025년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트럼프 2.0 시대 역시 이런 트럼프식 무역 전쟁을 비롯한 각종 마가 정책 방향성, 그것은 세계 경제를 더 억누르는, 세계 경제를 더 저성장 고착화시키는, 미국 경제만 나홀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만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만드는 이런 압력이 될 것이고, 그것이 대공황을 불러오는 혹은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압력으로서는 이해하지는 못한다라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여나 어떤 근거로 대공황의 근거가 된다라는 그런 근거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냥 대공황 올 것 같다, 감정적으로 정말 심상치 않다, 그런 말씀 말고요. 정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공황 올 것 같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경제 위기 올 것 같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변수가 있다면 제게도 좀 말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엔, 제가 보는 한 그런 어떤 대공황을 불러올 만한 어떤 명확한 근거, 그런 시그널, 그런 것들은 관측되지 못하고 세계 경제를 더 저성장 고착화로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세계 경제는 이 코로나19 이전에 약 3.7%의 평년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부터 좀 우당탕탕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그 이후 세계 경제는 L자형 저성장 고착화 경로에 놓였고 작년 3.3%, 올해
3.2%, 그리고 내년 3.2%로 저성장 고착화의 경로에 놓인 것이다. 또 2025년 경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경제의 흐름 속에 미국 경제만 나홀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모습 속에 상대적으로 세계 교역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그것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더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성장 둔화 압력으로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 그게 경제 위기나 대공황을 불러오는 요인이라고 평가하긴 어렵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2.0 시대 2025년 경제 정말 저성장 고착화일 것이냐 아니면 대공황일 것이냐, 어떻게 상정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죠. 경제 위기를 가정하고 대응한다면 정말 아무 투자도 하면 안 되고 다 여러분 현찰로만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 사업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냥 경제 위기는 아니다, 미국 경제가 그래도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또 상정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경제 위기, 대공황 올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저성장 고착화일 것이냐, 어떻게 상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진단 내리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대공황이 아닌, 경제 위기가 아닌 저성장 고착화이다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이 경기를 판단하시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169화 지난 강의 때 트럼프는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를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강의에서 마지막 챕터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24시간 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마가라는 그 큰 그림을 그려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속내가 분명히 담겨 있다. 마가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정책의 어떤 수단이 된다. 이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끝내려는 이 트럼프의 속내, 그 마음, 트럼프는 어떤 전략을 숨겨둔 것일까, 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종료시키겠다. 실제 미국의 많은 국민들은 트럼프가 정말 전쟁을 멈춰 세울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고요. 트럼프는 정말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도 했겠지만, 트럼프가 이 전쟁을 놓고 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놓고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사실은 마가를 완성시키는데, 이 전쟁과 함께, 전쟁을 종식시킨과 함께 지정학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같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될 텐데, 지금부터 그 그림을 함께 완성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2025년 경제전망에서도 강조해 드렸던, 또 트럼프 2.0이라는 책에서도 강조해 드렸던 트럼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결국 세계의 이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강구하는지, 이 전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변수를 트럼프는 어떻게 이 마가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정치적 선언입니다. 트럼프가 왜 정치적으로 끝났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끝났다. 그럼 바이든은 왜 끝났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역시 위에 쓰여 있는 푸틴이라는 말, 전쟁 때문에 끝났다. 고물가를 유도했고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낳았고 또 역시 전쟁을 멈추지 못했고 그 인물이 바이든이고 그 인물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적을 했어요. 유세 현장에서. 전쟁을 못 끝내는 대통령이다. 역시 내가 당선이 돼야 전쟁을 멈추는 것이다. 정치적인 선언인 거예요. 정치적인 선언, 공약인 거예요.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 정치적인 선언도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는 24시간 내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 그런 전쟁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이든은 왜 실패했는지, 자, 바이든의 정책적 실패를 지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은 어떤 거였습니까? 동맹국적 대응이었습니다. 바이든은 갖가지 동맹국을 결성하는 걸 좋아했어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 WHO, 각종 조약들에 가입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을 활용해서 동맹국들을 이용해서 동맹국들의 파워를 활용해서 어떤 특정국들을 압박을 취하는 그 동맹국적 대응을 강조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였던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2022년 그 당시에도 제가 이 PPT를 그대로 보여드렸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너 전쟁 계속할 거야? 우크라이나 침공했지? 내가 너 강력하게 경제 제재 가할 거야. 이 마지막 문장 읽어드릴게요. Russia will pay an even steeper price.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경고하면서 우리 동맹국들,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너 경제 제재 가할 거야. 너네 원유 수입 안 할 거야. 천연가스 수입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 당장 그만둬. 우리 경제 제재 가할 테니까. 그리고 경제 제재를 뭐 하겠다? escalate, continue to escalate. 계속 경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미국, 두 번째 원유 생산국 러시아. 근데 이건 원유만 말씀드린 거예요. 원유, 천연가스, 그 밖에 각종 원자재, 뭐 예를 들면 알루미늄, 뭐 그 밖에도 뭐 다이아몬드, 각종 뭐 원자재, 뭐 니켈, 뭐 갈라디움, 뭐 여러 가지 원자재, 철, 비철, 금속 원자재, 그 밖에도 각종 식료품 원자재들, 그죠? 밀, 옥수수, 대두 이런 각종 식료품 원자재 포함해서 정말 최대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가 러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로부터 우리 수입하지 마. 우리 동맹국들이 결성해서 수입하지 않을래. 이게 경제 제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제 제재를 가하자 결국 가장 대표적인 거 에너지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러시아와 EU를 잇는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이 실제 감소했습니다. 이게 경제 제재를 통해서 나타난 가스 공급량 추이입니다. 이게 경제 제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스 공급이 감소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 수출에 장애가 있으니까 경제적 충격이 있겠지만 사실 가스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급등하겠죠. 그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물가도 정말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성됐지만 미국 물가보다도 유러피언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은 더 높게 치솟았습니다. 이들 주요 경제 제재에 같이 가담했었던 동맹국들이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의 역습을 당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41년 만에 찾아온 이 초인플레이션의 역습을 맞았는데 이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오기 전 41년 전도 정확히 오일 쇼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잠깐
기억해 두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특히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나타나는 초인플레이션 현상, 역사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역시 41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의 역습이 찾아왔었던 것이고,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러시아는 그것을 에너지의 무기화였던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일인데요. 우리나라도 중국이 요소 공급을 차단한다. 그럼 요소 공급 차단은 곧 요소 수출을 막는 거잖아요. 그럼 요소 수출 못하면 매출이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근데 누가 당하는 거예요? 요소 공급이 부족한, 요소 공급 대란을 겪는 우리나라가 큰 충격에 휩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충격은 공급을 차단한 나라겠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는 정말 대란에 놓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에너지 대란이 찾아왔고, 에너지 대란 끝에 제가 자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시사점, 유로피언 주요국들은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에너지 고갈 문제로 인해서 정말 차디찬 추운 겨울을 맞이했었던 겁니다. 그게 22년의 추운 겨울을 상징하는 그 표현입니다.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겨 있던 그 표지입니다. 결국 바이든의 동맹국적 대응이 사실은 동맹국들의 실패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물며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러시아는 어땠나요? 러시아는요, 러시아들의 동맹국,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도 동맹국들이 결합하면요, 나머지 국가들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왕따 국가들이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이 천연가스를 혹은 원유를 혹은 그 밖의 원자재를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에 또 수출합니다. 대체국을 찾아요. 그리고 반대로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헐값의 에너지를 수입받을 수 있으니까 고마워하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이든이 이 동맹국적 대응을 강조해 오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비동맹국들이 또 똘똘을 뭉치는 계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중동 국가들하고 뭉치면서, 야, 우리가 중동국 니네들한테 원유를 최대로 수입하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달러로 원유를 수입해야 돼? 위안화로 결제하자. 이런 시도가 처음 시작된다든가,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또 주요 거대한 신흥국들이, 야, 우리끼리는 브라질 헤아라로 결제하자. 우리끼리는 위안화로 결제하자. 우리끼리는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하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끝났다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동맹국적 대응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름 비동맹국들끼리 또 그들끼리의 동맹국적 결합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고립주의를 만든, 고립을 못 시킨 거죠. 고립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제재를 정확하게 제재에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대응에 실패한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로피언 국가들 보세요. 22년 유로존, 독일 성장률이, 유로존부터 보세요. 3.3, 23년 0.4, 0.8, 1.2 저성장 고착화된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고요. 독일 경제는 그 유로존의 마천급인데 1.4, 작년 역성장 마이너스 0.3, 올해 0.0, 그리고 내년도 0.8%. 정말 저성장 고착화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결국 동맹국적 대응이 실패로 찾아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바이든은 실패다, 이렇게 오명을 남기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정책입니까? 고립주의입니다. 동맹국적 대응이 아니라 고립주의적 대응이다. 그러면 고립주의를 하려면 러시아가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중국이 타겟이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중국과 떼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다소 러시아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전쟁을 종식시켜야 될지 몰라요.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민주주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내어줄 수 있겠죠. 테이블에서 이제 휴전이든 전쟁의 종식 선언이든 이렇게 서명을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전쟁의 종식이 더 좋은 거예요. 전쟁이 더 길어지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사실은 남의 땅이거든요. 참 이기적이지만 남의 땅이니까 전쟁이 끝나는 게 더 기쁜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전쟁을 종식시키려 하고 사실 우크라이나에는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안 해주겠다라는 방식으로 가고 그러면 사실 미국의 나름 우방국적 지위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은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지 않으려 노력할 테니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무기 지원이든 어떤 지원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종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트럼프는 러시아를 나의 편으로 데려오겠다라는 협상가적 그런 자세로 트럼프는 이 러시아를 데려오는 그런 느낌이겠다. 결국 앞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은 동맹국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세계를 반으로 쪼갠 것이었고 중국을 고립시키는데 실패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는 것이었고 어쩌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나의 편, 또 뭐 중동 국가도 나의 편, 그 밖에 나머지 나라들도 나의 편,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나의 편 국가들도 딱히 우리 우방국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왜 미국이 경찰적 지위를 유지해야 되느냐? 왜 세계의 경찰이냐? 왜 우리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을 둬야 되느냐?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우리 철수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느냐?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굉장히 강한 사이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협상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어떤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는데 유리한 관점이 된다라는 거죠. 우방국적 관계를 조성하면 그 밖에 나머지 나라들이 우방국으로 똘똘 뭉치게 되니 오히려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관계로서 똘똘 뭉치게 되면 중국을 적절히 고립주의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역시 트럼프의 구상, 제가 지난주 169화에서 그림 그렸던 트럼프의 큰 그림,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결국 마가다. 그 마가의 정점을 찍는 활용 정점은 바로 이번 170화입니다. 그래서 169화와 170화를 이어서 여러분 시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활용 정점은 무엇일까? 바로 대만을 내어주는 겁니다. 대만 해협에서 사실 긴장감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대만 해협을 놓고 미군의 어떤 해군 함정 혹은 뭐 항공모함이 등장할 것으로 현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 긴장감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만을 내어주다시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대만은 내주되 껍데기죠. 그럼 알맹이는 뭡니까? 예, TSMC죠.
TSMC를 가져오려 할 것이다. 그러면 TSMC를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은 공장을 역시 미국에 충분히 완성시키고 TSMC의 기술 인력들을 완전히 데려오려 할 것이다. 이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그 TSMC 선배들은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TSMC 그 많은 직원들을 데려오기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수행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비교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좀 비교할 만한 대표적인 예가 홍콩이에요. 홍콩을 대표했던 산업이 영화 산업이잖아요. 근데 영화 산업의 주요 액터들, 배우들, 또 엔지니어들, 감독들 이런 영화 산업의 주요 인재들은 미국이 다 데려갔잖아요. 헐리우드로. 근데 홍콩이라는 사실 껍데기, 땅은, 나라는 중국에 내어주다시피 했잖아요. 바로 그건 거죠. 대만을 내어주다시피 하고 TSMC를 가져가는 구조죠. 그리고 그게 마가를 완성시키고 그 전쟁을 멈춘 다음에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그림이 완성된다면, 차질 없이 완성된다면, 물론 그동안 중국이 이렇게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트럼프만의 큰 그림만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그 와중에 트럼프는 이제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지 말라. 또 에너지나 그 밖의 자원을 중국에 공급하지 말라 하는 압력을 취할 가능성이 높겠다. TSMC를 미국에 가져간 다음 추가적으로 주지 말라. 물론 이제 중국은 대만에서 TSMC의 최첨단 기술은 영위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최첨단 기술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의 기술만 생산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뭐 미군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로서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로서는 TSMC를 폭파시키고 대만의 TSMC 공장을 이제 폭파시키고 가는 것까지 이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만큼 대만 해협에서 상당한 긴장감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그런 전쟁 국가들을 미국은 자기 편으로 나름 유인시켜야 된다. 협상가적으로 유인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중국을 고립시키고 마가를 완성시킬 수 있다. 169화에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속내, 큰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활용정점 TSMC까지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2025년 경제를 좀 들여다보시고 특히 트럼프 2.0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 이야기까지 좀 참조하시면서 참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를 좀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봐 주시고, 반드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상정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겠구나. 트럼프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 와중에 시진핑은, 중국은 어떤 대응을 강구할 것인가, 또 한국에게 어떤 압력을 또 취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할까,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 이 연말이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 앞에 더 긴장되고 초조한 그런 겨울이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플레 대재앙 불러올까? 이 관세 전쟁, 트럼프를 상징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과연 인플레를 불러올까? 아니다. 디플레 압력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사실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라 2차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라 디플레 압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제를 던졌고 그 논거를 펼쳐 왔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그 논거를 사실 이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이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정말 대재앙 올 것인가, 다시 오면 대재앙이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월드, 트럼프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정말 트럼프가 이끄는 2025년 경제, 미국 경제를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트럼프는 정말 막대한 재정을 퍼부어가면서 미국 경제를 막 정말 성장으로 미국의 정말 모든 밸류 체인을 다 끌어올 것인가? 뭐 이런 지금까지는 뭐 큰 그림을 긍정적으로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그림 그리고 있긴 합니다만, 다만 아직까지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걱정, 역시 그게 세계 경제를 상당히 위협시키고, 그러면 지금까지 피벗의 시대를 이끌었었는데 나름 물가가 안정되는가 보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24년 중반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다시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대공황을 또 유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인플레이션, 2차 인플레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우려 맞는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우려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진단, 분석, 의견을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2025년 경제를 피벗의 시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전시켜 나가는 시대라고 정의를 했고, 또 트럼프 2.0 시대라는 이 공저책에서도 트럼프 2.0 정책, 그것이 경제 여건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놓을까를 그림을 그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 보았는데, 오늘은 정말 이 관세 전쟁에 포커스를 두고 그게 인플레를, 2차 인플레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지, 그게 정말 대재앙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조명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플레이션 뭡니까?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소득세율 낮추고 그러면 소비가 좀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불법 이민을 차단하면 그러면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게 결과적으로 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게 소위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트럼플레이션 과연 가능한가? 첫 번째,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냐? 첫 번째, 정치적 배경입니다. 트럼프는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명을 잃었었던 겁니다. 1기 때. 근데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 때문에, 너무나 높은 고물가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끝났던 인물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9.1%라는 22년 6월 물가 상승률은 정확히 41년 만에 찾아왔던 고물가고, 정말 이 41년 만에 찾아온, 인생을 통틀어 첫 번째 만난 고물가, 인생을 통틀어 두 번째 만난 고물가이니만큼 미국 국민에게 있어서도, 그죠? 그렇게 높은 고물가를 만난 미국 국민이, 야, 정말 나는 생활비 위기를 만났다. The cost of living crisis. 생활비 위기를 만났다.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치솟고 있으니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하물며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끌어올렸어요. 미국도 금리를 끌어올렸어요. 뭐 하려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에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돼요. 없는 소득에 물가는 부담되고 고금리에 이자 부담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나 높은 이 생활비 위기에 직면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비 위기에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정치적으로 생명이 다했던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역시 트럼프라는 인물은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이 이 인플레이션 만들었다, 바이든이 이 소위 너무나 높은 고금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 다시는 용인하지 않는다, 내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 잡겠다, 내가 당선이 되면 절대 고금리 만들지 않겠다, 금리도 낮춰주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트럼프라는 인물은 제가 169화에서 말씀드렸던 마가, 트럼프의 큰 그림,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론자로서 또 트럼프의 큰 그림, 트럼프의 큰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도한다라는 관점에서 트럼프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도를 하고 있는 인물인데, 그런데 파월 의장이 계속 해고시키겠다,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 그런 표현도 했었고, 뭐 유세 기간 동안에도 절대 대선 앞에다 두고, 미 대선 앞에다 두고는 금리 인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비컷의 금리 인하를 해버리고요. 그죠? 대선 끝나고 11월 그 대선 있었던 그 주 11월 9일인가요? 그때 또 추가 금리 인하까지 했죠.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파월을 싫어했었을 겁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파월 의장 해고하겠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지만 사실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트럼프를 해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은 임기직이에요. 임기. 그 임기가 26년 5월까지고 26년 5월까지 파월 연준 의장이 사임하지 않는 한 임기는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독립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원리가 되기도 하겠죠. 그죠? 임기를 지켜주니까.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FOMC 회의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 요구를 해도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법에 의해 나는 이 임기를 보장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생각하는 연준 의장이 선배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수많은 후배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연준 식구들, 연준 위원들 부끄럽지 않도록 독립성이라는 것을 지켜내야 될 텐데, 최소한.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서 해고해서 잘리는 건 몰라도 스스로 사임하면서, 압박 취했다고 스스로 사임하면서 나간다면 연준 의장이 스스로 독립성을 무시해버리는 격이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자,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26년 5월까지는 연준 의장직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전제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맞겠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제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라는 것을 지켜봤을 때 연준 의장은 계속 뭐라고 해요? 물가 상승률을 들여다봤을 때 특히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근원 물가입니다. 근원 물가를 보니까 3.2%까지 떨어졌다가 오히려 3.3%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표현해요? 금리 인하 당분간 멈춰야 된다. 특히 12월에는 금리 인하
한번 멈춰야 될 것 같다, 중단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심지어 CPI도 오히려 반등했었죠. 자, 이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25년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인 것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파월이고, 물가 상승률을 낮은 상황으로 유도하는 건 트럼프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파월이고 물가는 트럼프가 만드는 거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를 낮게 조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트럼프가 낮은 물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정책들을 동원할 때 낮은 금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낮은 물가를 유도해낼 것이다. 각종 정책들을 동원해서라도, 혹여나 이런 정책들을 동원했을 때 물가가 반등하나라는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으면서 물가가 반등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낼 것이다라고 상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본론이죠. 관세. 이 관세는 정말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관세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질문드릴게요. 관세가 뭘까요? 관세는 다른 나라 제품을 관세를 부과해서 더 비싸게 사오기 위한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이 그림 보세요. 관세는 무역 장벽이에요. 다른 나라 제품을 비싸게 사들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 제품을 안 사오기 위한 장치입니다. 수입 안 받을게라는 장치입니다. 이해 가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높게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 사실 농산물인데요. 우리나라가 농산물에 있어서는 평균 관세율을 세계에서 가장 높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단순 평균 관세율이 우리나라 57%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농산물 가격을 높게 사와서 높은 농산물 가격에 높게 농산물 가격을 부과해서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농산물을 안 사오기 위함이에요. 극단적인 사례 들려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품목이 뭘까요? 피디님 혹시 아세요? 그게 쌀입니다. 513%나 됩니다. 513%의 관세를 쌀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유는 쌀을 비싸게 사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쌀을 수입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쌀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제도인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관세 제도에 대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칼럼이 2019년에 썼던 칼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세계경제 불확실이라는 확실성. 이게 뭐냐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2019년에 불확실성 덩어리였어요. 근데 불확실성 덩어리였지만 이 트럼프라는 인물됨을 알면 완전히 확실해져요. 2017, 18, 19, 20년 동안에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나 여러 행보들이 사실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25, 26, 27, 28, 29년 동안 할 행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너무 일관된 거예요. 그 그림이. 그래서 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중에 바로 관세 전쟁이 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이 관세를 도입하는 소위 근거가 되는 나 관세를 도입해야 돼. 우리나라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도입해야 됩니다. 라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근거, 학문적 이론,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그 유치산업보호론 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하면 이 유치산업보호론이 소위 이게 유치원 할 때 유치예요. 어린아이 산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산업은 어린아이 산업이니까 유치산업이니까 우리는 보호해줘야 된다. 다른 나라 산업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니까 관세를 높여서 장벽을 높여서 수입을 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는 것이다. 이게 관세입니다. 관세의 의미가 이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어요? 관세의 의미가 그것이다. 그러면 관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올라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봐 주십시오. 관세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까?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실증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관세율이 떨어지다가 2018년 트럼프 시대 관세율을 끌어올리던 시대 실제 미중 무역 전쟁 때 18년, 19년, 20년까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율을 끌어올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다른 나라는 관세율을 맞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산수가 아니에요. 관세 올려서 기존 수입품에 관세 올려서 수입되는 게 아닙니다. 관세 올리면 다른 나라도 관세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서로 관세를 올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을 만들까요? 교역량이 감소합니다.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경기 둔화가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야기돼요. 그러면 글로벌 경기 둔화 현상 때문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율을 끌어올렸는데 미국 물가 상승률 어땠어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2% 언더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실증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히려 2%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중국 물가 상승률도 떨어져 왔고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당연히 감소했겠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대중국 수출도 감소하니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어떨까요? 역시 떨어지겠죠. 우리나라도 역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하게 가면서 우리나라 이러다가 디플레이션 처하는 거 아니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오는 거 아니냐? 디플레이션 우려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했었던, 저도 역시 그 당시에 뭐 TV 토론 자리 가거나 정부 자문회의 가거나 이럴 때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논의를 많이 참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거예요. 관세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고 생산을 둔화시키고 결국 수요를,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과정에서 실증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디플레 압력을 준다. 디플레이션을 준다는 게 아니라 디플레 압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025년에서 2029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기본적으로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실증 데이터는 2018년에서 2019년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GDP에서 세계 교역량, 세계 GDP에서 세계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했었죠. 역시 2025년에서 2029년 동안에도 GDP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IMF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전개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콜드워, 냉전 시대였었고, 또 이 빨간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였는데, 그때도 이런 냉전 시대처럼 불러오게 되면 이런 블록 경제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역량이 이게 점차 둔화하는, 블록과 블록 간에 동맹국 권역이 있고 동맹국 권역이 있으면 이 비동맹국 때 이쪽 동맹이 있고 이쪽 동맹이 있으면 비동맹국 간에는 교역이 둔화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역시 이 교역이 둔화되는 것처럼 이런 관세 장벽을 더 펼치면 펼칠수록 교역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보고요. 실제 앞으로도 이 블록 간에도 혹은 블록 내에서도 교역량이 둔화되는 효과가 이런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펼쳐질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겠지만 세계 주요 관세의 대상이 되는 중국이나 그 밖의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교역량이 줄어드는 국면이고, 그러면 서로 간의 교역량이 줄어들고 그 국내, 그 역내 생산에 의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생산 둔화, 저성장 고착화 이런 움직임으로 치닫고 결국은 이것은 물가라는 측면에서는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것은 결국 기존의 전망에 있었던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물가 상승률이 나름 정점을 찍었었던 22년 이후 점차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2% 혹은 각 국가마다 목표 물가가 다르니까요. 목표 물가를 향해서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이미 야기될 것으로 전망을 해왔는데, 역시 그런 흐름을 더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관점에서 2025년 그 통화정책 기조도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의 흐름으로 트럼프는 몰고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2차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상정하기는 어렵고 2차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상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해서 그게 오히려 빠른 금리 인하 기조로 갈 수도 있다. 그것을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해 보겠다. 어쨌든 파월이 2026년 5월까지 연준 의장직을 수행함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서 물가 데이터,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통화정책 기조를 정해 나간다라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 보신다면, 그러면 파월은 그런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가장 참조할 이 데이터, 그럼 그 데이터는 트럼프가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역시 금리 인하론자로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파월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기 위해서,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더 가동하지 않을까. 만약에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관세 전쟁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는 169화 트럼프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 마가라고 했죠.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여러 디테일한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의 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169화에서 큰 그림이 있었다면 전쟁의 종식이 이 170화였고, 그 금리 인하를 성공적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대질문이 오늘 강의 171화였죠. 그래서 연속되는 이 3강을 아마 여러분이 정주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3강을 정주행하셨다면 아마도 2025년 트럼프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2025년 미국 경제를 운영해 나가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그림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까? 또 나는 또 어떤 식으로 기회를 좀 모색해 볼까? 분명 그런 기회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